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배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봄 흥행 리뷰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전편에서는 이 영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영화의 배급사인 메가박스, 그리고 박스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영화에 관련된 흥미로운 요소 4가지, 그리고 영화의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 감독이신 김성수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현재 미래에셋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투자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계에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누군가의 레이블이 되어 있어서 사실 독립영화 제작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독립영화 제작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이번에 만약에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보다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조만간 업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미 요소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막입니다. 이 영화는 자막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자막은 공간이나 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자막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진압군의 우두머리들이 육군 본부의 지하 벙커에 모여서 이 반란군을 어떻게 진압을 할지 작전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참으로 오합지졸이죠. 이때 등장하는 자막이 바로 진압군의 전략 부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은 보통 영화에서보다는 예능에서 우리가 많이 봐서 익숙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영화가 편집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대사량도 많아서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다 관객한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흥미 요소는 조명입니다. 저는 이 조명 때문에 이 영화가 마치 범죄 느와르 영화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회 부하의 충성서약을 받는 전두광의 집무실 장면입니다. 핀 조명으로 자리만 부각해서 밝게 표현을 했죠. 반대로 대통령의 집무실은 빛을 많이 노출을 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빛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과 관련돼서 재미있었던 또 다른 장면은요. 전두광과 그 무리가 전두광의 자택에서 반란을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반란과 관련된 진짜 중요한 멘트를 할 때 전두광은 실내 조명을 탁 끕니다. 그러면 어두운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전두광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나쁜 짓을 모의한다는 느낌을 영화 속에서 재미있는 하지만 간단한 장치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정만식 배우가 연기한 특전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지금 떠나도 좋다,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고 진짜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의리에 넘치는 말을 할 때 거꾸로 조명을 탁 켭니다. 공간을 밝게 해놓고 이 멘트를 던지는 특전사령관의 모습을 앞서 전두광과 그 일당이 무리를 벌이는 어두컴컴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흥미 요소는 황병국 감독입니다. 영화 속에 정말 카메오로 자주 등장하시는 우리 업계의 영화 감독님이신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6본에 모여있는 진압군의 이 수뇌부 중에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이 전두광을 설득하자는 아주 한가한 소리를 내뱉어서 헌병갑으로부터 심하게 질타를 받는 그런 배역입니다. 황병국 감독은 나의 결혼 원정기 그리고 특수본을 감독한 영화 감독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카메오로 출연한 많은 영화들의 면면을 보면 배우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남도 아수라, 터널, 검사외전, 내부자들, 베테랑, 부당거래와 같은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을 하셨었는데요. 주로 형사나 또는 국선 변호인 역할로 많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조만간 야당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신데요. 야당은 강하늘 배우와 유해진 배우가 나오는 마약 수사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엠에서 배급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흥미 요소는 바로 이 영화의 캐릭터와 시대에 대한 희화화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인공 전두광의 이름입니다. 처음 이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미쳤다는 표현을 하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광, 머리 뒤에 미칠 광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의 전두광의 명판을 보면 머리 뒤에 빛날 광이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머리가 빛난다. 무슨 뜻이죠? 머리숱이 엄청 적어서 빛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4050 이상의 관객분들께서는 실제 모델이 됐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너무나 흡사하게 외모를 닮은 배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박용식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주 흡사한 외모 때문에 정치 드라마에서도 역할을 많이 맡으셨었고요. 하지만 제5공화국 전두환 집권기에는 대통령과 외모가 너무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전두광 장군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머리숱이 다 없어질 정도다라고 스스로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은 자신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유로 어떤 배우의 방송 출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심하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렇게 두광이라는 한자를 썼을 때 약간 소심한 복수를 한 듯이 쾌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회의 2인자인 노태건입니다. 영화 속에서 다른 반란군 무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멘트를 노태건 장군이 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인 모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는 똑같은 멘트를 정말 여러 번 했었던 것을 아마 많은 관객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 이 멘트가 등장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연령대가 좀 있는 관객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끝으로 그 시대를 희화화한 재밌는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사는 바로 국방장관 역할을 맡은 김희성 배우가 합니다. 국방장관이 영화 초반에 한미연합사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당신 괜찮아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국방장관이 한 대답을 듣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던 80년대의 영화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사이죠. 그 대답.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낯익은 대사를 듣고 관객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내부자들, 덕혜옹주, 본지암,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많은 흥행작을 제작한 영화업계 중견 제작사입니다. 이 영화의 대표이사는 김원국 대표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김원국 대표는 2000년대 중반에 데이지라는 외화 수입사를 만들어서 지금의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기반을 만든 분이신데요. 이때 수입했었던 영화는 대표작이 미스트, 렛미인, 모범시민, 세미의 어드벤처, 소스코드, 원바디스, 나우유시미 마술사기단 같은 영화들입니다. 이후에는 시너지라는 투자 배급 사업을 또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때 투자 배급을 했었던 대표작으로는 오감도, 실종, 애자, 베스트셀러, 파괴된 사나이, 반가반가, 특수본, 페이스메이커, 돈의 맛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 수입업을 하다가 제작을 하시는 사례가 사실 흔하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만들었었던 태원 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사장님이 계셨었고, 그리고 해바라기와 바람의 파이터를 만들었었던 아이비전의 전호진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원국 대표와 비교하면 연배가 좀 앞선 분들이고요. 김원국 대표와 비슷한 70년대생 중에는 이렇게 외화 수입을 하면서 동시에 영화 제작업까지 확대를 했었던 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흥행의 역량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흥행은 영화를 잘 만든 영화의 감독을 포함한 여러 스태프들의 역량이 크지만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상업영화의 경우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화의 흥행에 큰 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 원천 아이템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영화의 원천적인 아이템은 바로 김원국 대표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었다는 제작자의 인터뷰를 보면 아마 시대적으로 이 12.12 군사 반란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부재하다는 것을
이 김원국 대표는 눈치를 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외화 비즈니스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업영화와 대중영화에 대한 감각을 그때 기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이 확실히 이번에 뛰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김원국 대표의 다음 작품은 하얼빈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로는 현빈 배우가 맡았고 이번에 투자는 CJ가 맡았습니다. 영화의 연출은 이미 김원국 대표와 여러 작품을 했었던 우민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민호 감독은 내부자들,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파괴된 사나이까지 김원국 대표가 제작을 하거나 투자를 했었던 여러 작품의 연출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이 61년생이시니까 올해 60이 당연히 넘으셨죠? 사실 자기 커리어의 정점을 60대에 만드는 것은 영화 감독에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화의 만듦새를 높이 평가하는 많은 분들이 김성수 감독님의 제2의 전성기가 온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은 1995년에 런어웨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총 8편의 장편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대표작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와 태양은 없다 같은 초기 작품이고 최고 흥행작은 2013년에 개봉했던 감기인데요. 311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했었네요. 하지만 감독님의 필모를 살펴보면 어떤 감독으로서의 일관된 관심사 같은 것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나 영어 완전 정복은 감독님 전체 필모에서는 좀 튀는 작품이었었죠. 반면 이번에 서울의 봄까지 보고 나니까 아수라에서 서울의 봄으로의 연결을 생각한다고 하면 감독님은 아마 묵직한 현대사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배우와의 케미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초기작인 비트, 태양은 없다, 무사, 그리고 후기작인 아수라와 이번에 서울의 봄까지 5편의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 감독님의 조감독 출신인 조동호 감독이 연출을 하고 김성수 감독이 제작을 했었던 중천까지 포함을 하면 정우성 배우와는 총 6편의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 이 정우성 배우의 20대를 가장 찬란하게 기록을 한 것도 김성수 감독이고 또 정우성 배우의 40대를 이제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도 김성수 감독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지영 감독님이 계신 것처럼 외국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도 계시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계십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60대, 70대, 80대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경신해 가고 있는 다른 감독님들처럼 김성수 감독님도 이번에 서울의 봄을 계기로 더 좋은 작품을 그의 60대, 70대까지 계속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성수 감독님. 오늘 서울의 봄 2번째 흥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만간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